미국의 트럼프 부자가 월스트리트 은행들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거대한 권력 전쟁 속에서 리플 XRP가 맞이하게 될 역대급 호재들 지금부터 공개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살아남은 것은 가장 강력한 자도 가장 똑똑한 자도 아니다.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적응하는 자다. 이 신화론의 아버지 찰스 다윈의 통찰은요, 지금 자본주의 심장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의 이동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생존의 투자 격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미국 대통령이 직접 미국의 암호화폐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고, 또 그의 아들 에릭 트럼프는 수십 년간 미국 금융을 쥐락펴라해온 이 거대 은행들을 향해서 반미국적인 기득권 세력이라면서 맹비난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전대미문의 전쟁이 터지고 있을까요? 이 전통은행들 같은 경우에 우리의 예금의 고작 0.1%라는 쥐꼬리만한 이자를 쥐어주고 폭리를 취하고 있을 때, 달러랑 완벽히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은 4에서 5% 정도의 정당한 이자를 직접적으로 돌려주면서 전 세계의 돈을 빨아들이는 이런 자본 블랙홀을 열어젖혔기 때문이겠습니다. 본인들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은행들의 처절한 발버둥과 또 새로운 디지털 금융 패권을 쥐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지원 사격까지도 이 피 튀기는 전쟁의 한복판에서 합법적인 자체 달러 코인 RLUSD라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있죠. 그리고 그 뒤에는 리플 XRP가 서 있는 상황이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낡은 은행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또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돈의 고속도로가 깔리는 지금 이 시점, 트럼프 행정부의 노골적인 암호화폐 밀어주기가 어떻게 RLUSD를 키우고 결국에 XRP의 가치를 폭발시킬 뇌관이 될지 낱낱이 해부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거의 영광에 치에서 도태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서 불을 거머쥘 것인가,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생존게임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현재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요, 여러 차례 미국이 암호화폐 분야를 지배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왔어요. 이 단순한 호응 발언 정도가 아니라 금융 패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인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과거에는 군사력이나 석유 달러로 패권을 유지했었다면요, 이제는 디지털 화폐랑 글로벌 송금망을 누가 장악하느냐가 국가 힘의 열쇠가 되었다는 사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암호화폐 산업의 주도권을 미국이 가져오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구체적으로 뭘 할까요? 핵심은 미국 내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기업들을 밀어주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명확한 규제를 만들어주고 또 지원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의도인 건데, 예를 들자면은 미국에 기반을 둔 대표적인 블록체인 기업 리플 랩스가 존재하죠. 여기서 한 가지는 수위를 조절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미국 정부가 특정 회사 하나를 콕 집어서 글로벌 표준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미국 안에서 이 디지털 자산 산업이 더 이상 커질 수 있도록 규칙과 인프라를 정비하겠다는 이 큰 방향성에 가깝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요, 오랜 시간 동안 미국에서의 규제의 풍파를 견디면서 인프라를 다져온 리플 랩스 같은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욱더 큰 정책적인 낙수 효과를 누릴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 여기서 리플은 XRP라는 암호화폐를 운영하는 미국 기업이죠. 이 전통 금융의 국제 송금망 스위프트를 개선하고자 XRP 원장이라는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만들어 왔었고, 미국 입장에서 리플은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정말 간단한데요. 달러 패권을 디지털 시대에서도 이어가기 위함이고, 리플의 기술을 활용하면 전 세계 돈 이동을 빠르고 저렴하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 기반이 미국 달러로 유지가 되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전 세계 사람들이 리플의 네트워크를 쓰게 된다면 여전히 그 바탕에서는 미국 달러가 흐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미국 정부로서는 이런 회사가 크게 되면 미래에서도 금융 주도권을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대통령의 공개 지지는 시장 심리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 트럼프처럼 영향력이 큰 인물들이 암호화폐를 긍정적으로 언급하게 된다,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정부가 밀어주나 보다, 이런 인식들이 퍼져요. 이런 것들이 곧 시장 전체의 유동성 증가로 이어지는 거고, 시장의 돈들이 다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격도 탄력을 받겠죠. 특히나 리플 XRP처럼 시가총액 크고 잘 알려져 있는 코인들은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를 가장 먼저 흡수하곤 합니다. 실제로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칭찬하는 발언을 했을 때 잠깐 가격이 뛰었던 적도 있었죠. 물론 그 이후에 거시경제 요인으로서 또 조정은 있었지만요, 정부 최고위층의 한마디는 그만큼 파급 효과가 컸다라는 거. 그런데 이런 미국 정부의 암호화폐 드라이브에 대해서 가장 긴장하는 쪽이 또 있습니다. 바로 전통 거대 은행들입니다. 왜 은행들이 화들짝 놀랄까요? 핵심적인 이유는 이 수익률 전쟁, 즉 이자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이 트럼프 측에서 차남인 에릭 트럼프 측에서는 최근 소셜미디어 트위터 X를 통해서
대형 은행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JP 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같은 미국의 대형 은행들, 현재 미국 국민이 예금으로 더 높은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고자 로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폭로를 해버렸죠. 무슨 말일까요? 현재 미국 은행들은 예금이라고 해봤자 0.01% 수준 같은 아주 낮은 이자만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은행들은 우리 돈을 모아서 연준이라거나 국채에 넣어가지고 4에서 5% 안팎의 이자를 꼬박꼬박 받고 있기 때문에 예금자에게는 거의 안 주고 자기들만 이득을 보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에릭 트럼프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암호화폐 플랫폼들은 무려 4에서 5% 이상의 수익을 줄 수가 있는데 은행들이 이런 것들을 막으려고 한다라고 지적을 남겼어요. 실제로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예치하면 연 4에서 5% 정도의 보상 준다. 이런 상품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스테이블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같이 가치가 안정된 코인을 말하는데요. 이 미국의 달러에 연동된 코인을 예치하면 은행보다 훨씬 더 높은 이자를 주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더 높은 수익을 주는 쪽이 눈에 들어오는 건 맞아요. 다만 여기서 꼭 같이 보셔야 되는 전제가 있는데 은행 예금은 제도권 보호 장치가 있는 반면에 디파이 예치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스마트 컨트랙트 버그, 해킹이나 스테이블코인 패깅 이슈, 플랫폼 파산 같은 여러 가지 변수로서 원금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 그럼에도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높은 수익을 쫓는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 그게 바로 전통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협으로 느껴진다는 흐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큰일이에요. 이 사람들이 돈을 죄다 빼가지고 암호화폐 시장으로 가져갈 텐데 은행 예금이 거대한 블랙홀에 빨려들듯이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것들을 자본 블랙홀 현상이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수십 년간 누려왔던 예금 장사가 흔들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행들이 미국 의회에 압력을 넣어가지고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은 이자 주지 못하게 법으로 막아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올해 초에 의회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새로운 법안들을 심사하려다가 은행들 로비로 연기되었다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에릭 트럼프 측에서는 이런 은행들의 행동을 두고 반미국적이다 이렇게까지도 맹비난하고 있는 상황인데 소비자들이 정당하게 더 높은 이득을 얻는 것들을 가로막는 건요 이 국민들을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정부에선 혁신을 밀어주려고 하는데 은행들은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전통 금융이랑 신흥 암호화폐 업계 사이에 갈등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서 리플의 핵심 무기가 바로 RLUSD인데요. 리플이 만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왜 중요하냐? 먼저 첫 번째로 신뢰도예요. 이 정부 승인까지도 받은 달러 코인이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인프라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활용성입니다. RLUSD가 그냥 달러랑 1대1 값이라서 안정돼 있다 보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암호화폐 세계에서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가 있겠고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4에서 5% 수익도 이 RLUSD로서 누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바로 디파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 디파이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 금융이다라고 하는데 은행 같은 중개자 없이 블록체인 위에서 이 사람 대 사람으로서 돈을 빌려준다거나 또 투자하는 것들을 뜻합니다. 최근에 리플 레저 위에 소일이라는 디파이 프로토콜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뭐랬냐? RLUSD를 예치하는 경우에 미 국채나 우량채권에 투자해서 생기는 이자에 대해서 예치자한테 돌려주는 이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RLUSD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치는 달러랑 똑같이 안정적인데 은행 대신에 이 프로토콜을 넣어두면은 국채 이자 수익 같은 것들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불과 3일 만에 첫 번째 모집한 100만 달러치 RLUSD 이 풀이 꽉 채워졌습니다. 그만큼 더 높은 이자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증거겠죠. 정리드리자면 RL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전통 금융의 예금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가 있겠고 그냥 달러랑 가치도 똑같다 보니까 마음은 편한데 이자는 몇십 배 더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겠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암호화폐 플랫폼의 이런 합법적인 수익 제공을 막지 않고 오히려 밀어주게 된다. 앞으로 은행에 묶여 있었던 개인과 또 기관들의 엄청난 돈들이 한꺼번에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본 블랙홀 현상이 현실화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RLUSD 그리고 리플의 XRP 네트워크까지도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리플 XRP나 알트코인 타점들 뿐만 아니라 시장에 영향 주는 핵심 브리핑들, 속보로서 텔레그램이나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이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실 수 있어요. 이 달러랑 똑같은 가치인 RLUSD가 다 해버리면은 기존 코인은 XRP는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겠죠. XRP가 원래 리플의 결제 네트워크 핵심 통화인데 이 사람들이 변동성 있는 XRP 대신에 가치 안정적인 RLUSD만 쓴다. 그럼 XRP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핵심은 XRP의 역할에 있는데요. XRP가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리플 레저 네트워크에서 수수료 역할을 할 거고, 누군가 리플 레저에서 RLUSD를 보낸다거나 디파이에 예치하거나 또 거래소에서 토큰을 교환할 때 매번 소량의 XRP가 연료처럼 쓰이고 소모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하나만 정확히 짚고 넘어가자면요. 이 리플 레저는 거래마다 아주 작은 수수료가 들고요. 또 그 수수료가 소각되는 구조인 거는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기본 트랜지션 수수료가 보통 10드롭스, 그러니까 0.00001 XRP 수준처럼 작다 보니까 이 소각이 공급을 크게 줄여서 가격을 끌어올린다는 이런 식으로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대신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RLUSD가 커지면은 리플 레저 위에서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 네트워크가 실제로 쓰인다는 사용량이 숫자로 쌓이게 되고, 또 이런 과정에서 XRP도 결제나 교환, 디파이 활동 속에서 필요한 순간들이 계속 생기게 될 겁니다. 결국에 XRP의 힘은요, 이 소각 자체보다도 네트워크 확장과 함께 쓰임새가 증명되면서 펀더멘탈까지도 강해질 수 있다는 데에 있는데요. 결국에 RLUSD가 성공해서 수많은 금융거래가 리플 레저 상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전 세계 기관들이 안정적인 RLUSD를 들고 와서 여기서 송금도 하고 또 이자도 받아요. 그러면은 그 뒷단에서는 매 순간 XRP가 조금씩 쓰이고 또 사라지는 일들이 반복이 되겠죠. 이 수요와 공급 법칙으로 봤을 때 이렇게 쓰임새가 늘어나가지고 수요는 커지는데 오히려 XRP 공급량은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XRP의 희소성은 높아지게 될 겁니다. 희소성이 높아진다는 거는 가치 상승에 유리한 조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플이 지금 당장 이더리움 같은 다른 네트워크에서도 RLUSD 발행을 하지만요.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리플 레저 자체에 더 많은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리플이 리플 레저에 AMM 기능도 넣었고요. 또 앞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도 도입할 예정인데, 이 말인즉슨 리플 레저가 단순 송금을 넘어가지고 이 디파이 같은 금융 어플들을 더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서 인프라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훅스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확장 제안들도 이 개발 문서화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더리움급으로 바로 간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방향으로 기능을 넓히는 중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더 정확하겠습니다. 비유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이 리플 레저 네트워크를 고속도로라고 하고 XRP를 통행료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RLUSD가 이 고속도로 위를 달리는 엄청나게 많은 트럭이라고 해요. 이 트럭들은 안전하게 물자를 나르죠. 트럭이 많이 다닐수록 고속도로는 더 붐비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통행료가 더 많이 거칩니다. 근데 이 통행료가 거치는 족족 불태워서 없애버리다 보니까 앞으로 더 많은 트럭이 몰려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리고 그 통행료는 거래가 늘어날수록 필요한 순간이 계속해서 생기게 되겠죠. 소각은 아주 소액으로 일어나지만요. 여기서 핵심은 이 트럭, 거래가 많아질수록 고속도로가 실제로 쓰인다는 증거가 쌓이고 또 그 안에서 XRP 역할들이 더 선명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주도권 잡으려고 적극 나서면서 리플 XRP 같은 미국 대선 코인이 큰 수혜를 볼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어요. 이 대통령이 앞장서가지고 지원 사격하고 또 그 아들은 기존 은행들 비판하면서 암호화폐 편을 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은행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의 이득 지키려고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있고요. 이 둘의 충돌이 어떻게 마무리될지가 향후 암호화폐 시장의 큰 변수일 텐데, 특히 리플의 RLUSD 스테이블 코인은 은행과 암호화폐 전쟁의 핵심 열쇠로서 떠오르고 있다는 거. 이 RLUSD를 매개체로서 전통 금융의 돈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그렇다면 XRP 생태계도 함께 성장하게 될 거고, 과연 이렇게 새로운 돈의 흐름이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지, 또 은행들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과연 승자는 누가 될 수 있을지, 은행들이 버틸지, 아니면 암호화폐가 새로운 판을 완전히 열어젖히게 될지, 다음 영상에서 이 갈등의 향방과 앞으로 남은 위험 요소들까지 더 깊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시장을 보면 정말 사람 지치게 만드는 이런 흐름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조금 상승하는 듯 싶다가 다시 밀리고 또다시 반등 나오는 듯 싶다가 또 하락하고, 이 방향성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채로 출렁거리는 이런 장세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런 구간들 자체가 개인분들께서 가장 힘든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수익도 시원하게 나지가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끝난 하락도 아닌 이런 애매한 흐름들, 심리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만할까라는 이런 생각들이 가장 많이 드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한테는 이런 시장들이 처음일 수도 있겠고요. 또 누군가에게 과거에도 몇 번 겪었던 익숙한 흐름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요. 이 시장이 한 방향성으로만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이런 점들, 계속 상승만 하는 시장도 없고 끝없이 하락만 하는 시장도 없습니다. 이 투자 시장 자체가 살아있는 파도와도 같기 때문에 밀려왔다가 다시 빠지고 잔잔해졌다가 다시 출렁입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들을 보면서 자꾸 우리는 한쪽 방향성만을 기대하게 되는데요. 이제는 좀 쭉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왜 이렇게 질질 끄는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거냐. 하지만 파도를 억지로 밀어낼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시장의 물결에 대해서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승하는 날엔 과도하게 또 기대를 하고 때로 하락하는 날에는 과도하게 실망하는 이런 구조들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이 방향성을 맞추려고 애쓰시기보다도 이런 출렁임 자체가 이 시장의 일부라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가 더 효율적이겠죠. 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구간들, 이를 준비하는 사람한테는 훈련의 시간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기중 점검하고 또 원칙을 다시 세우고 내 투자 심리가 어디서 흔들리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장이라는 게 파도처럼 움직여요. 근데 이 파도를 멈추려고 하시기보다 그 위에서 균형을 잡는 연습들 하시면서 투자 심리를 잘 컨트롤해 나가셔야 되겠죠. 이 지금 같은 흐름에서는 그게 가장 현실적인 대응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값이 역사적인 고점이죠. 반면에 비트코인은 반토막이 난 상황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머니 거대한 자금들이 헐값의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는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소름 돋는 이유들 파헤쳐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점 12만 6천 달러 대비했을 때 44% 폭락했죠. 암호화폐 공포지수는 18점이고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다라는 암울한 비관론들이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가지고 회의 속에서 자라고 또 행복 속에서 죽는다고요. 이 철학적인 격언들은 현재 금융시장의 현실을 가장 날카롭게 꿰뚫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대중들은 7만 달러대로 추락한 비트코인 가격표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요. 이 수십억 달러를 굴리는 기관들의 냉혹한 데이터는 완전히 또 다른 진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지금 현재 금 가격이 2026년 1월 온스당 5,608달러를 넘어서면서 탐욕지수 72점에 거의 상태인데요. 반면에 비트코인은 15점으로 극단적인 공포 상황을 가리키면서 시장에 철저히 외면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체인 데이터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가격이 급락한 최근 6개월 동안 오히려 비트코인 지갑 숫자가 169만 개가 늘어나면서 사상 최고치 5,845만 개를 돌파했는데요. 이 100개 이상 보유한 고래 지갑 숫자가 2만 개를 넘어섰고요. 반대로 지금 당장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거래소 코인 물량들은 최근에 1년 동안 40만 개 넘게 빠져나가서 이 개인 금고로 숨어버렸었다라는 거. 블랙록을 비롯한 월가 기관들 측에서는 최근에 5일 동안에만 15억 달러의 뭉칫돈을 현물 ETF로 밀어넣었죠. 살 사람들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매도할 물량들은 완전히 씨가 마르고 있는 겁니다. 이 명백한 팩트들이 가리키는 향후 가장 확률 높은 딱 한 개의 시나리오는요. 바로 기관들의 매집이 촉발하는 거대한 공급 쇼크 상승 장세입니다. 너무 비싸져 버린 금시장에서 이득을 낸 거대 자본들이 헐값인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고 있죠. 이 가격 상승의 힘을 나타내는 모멘텀 지표가 스위스 블록이 지시한 플러스 0.5 기준선을 돌파하는 순간 물량이 말라버린 시장에서는 매수 경쟁 붙으면서 몇 달간 이어질 거대한 강세장이 시작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승장의 첫 번째 신호탄이 될 모멘텀 플러스 0.5 돌파를 언제 어떻게 포착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내 자산을 불리기 위해서 지금 당장 어떤 전략을 취하셔야 될까요? 이 전문 데이터 분석 기업 스위스 블록의 가격 모멘텀 지표, 온체인 정보업체 센티먼트의 지갑 거래소 기록, 그리고 거시경제학자 린 알든 측의 통찰까지도 이 세 가지 핵심적인 데이터를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지 발생 확률이 가장 높은 딱 한 개의 시나리오를 명확하게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시경제 분석가 린 알든, 비트코인이 향후에 2년, 3년 동안 금보다 더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제시하면서 팟캐스트에 출연해가지고요.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에 베팅하겠다. 비트코인이 금 대비 가격 상승률에서 앞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강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 시장 심리는 다소 과열인 반면에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가 억울할 정도로 부정적이다라고 진단을 남기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서 이어진 센티멘트 온체인 데이터 발표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을 보유한 비어있지 않는 지갑 숫자가 5,845만 개 정도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거래소에 남아있는 비트코인도 중장기 저점권까지 내려오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는 단기 매도보다도 중장기 보관 성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런 해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스위스 블록 모멘텀 분석 보고서에서는요.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가 멈추고 있고 또 모멘텀 지표가 플러스 0.5 구간에 안착을 하게 된다면 본격적인 상승장으로 전환된다는 분석까지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 과거 사이클을 살펴봤을 때 지표가 한번 상승 추세로 돌아서게 된다. 이런 긍정적인 흐름이 수개월 동안 지속되었다라고 해요. 따라서 플러스 0.5 돌파랑 유지는 이번 반등이 일시적인 랠리가 아니라 이 새로운 또 다른 강세장의 출발 신호라는 설명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등장한 핵심 데이터들 하나씩 쉽고 자세하게 풀어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자료는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스위스 블록의 최신 보고서입니다. 이들이 인공지능 기반의 NS3 AI 모멘텀 지표로서 이 비트코인 가격 흐름의 변화를 정밀 분석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 지표에서 상당히 중요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됐고, 이 모멘텀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모멘텀은 가격이 한 가지 방향으로 밀고 나가는 힘의 크기입니다. 가격이 상승과 하락하는 기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하게 가격이 올랐냐 내렸냐가 아니라요. 얼마나 가속도가 붙어 있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상승할 때 어제 100원 올랐고 오늘 200원 올랐고 내일 300원 오른다면은 이 상승하는 힘이 점점 더 강해진다는 뜻이겠죠. 반대로 하락할 때요. 어제 300원 빠졌고 오늘 200원 빠졌고 내일 100원 빠진다. 그럼 하락 압력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이 스위스 블록 측에서는요. 바로 이런 가격 움직임의 힘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 비트 가격의 모멘텀 지표가 가장 부정적인 단계에 깊숙하게 빠져 있었어요. 2025년 10월 최고점을 찍은 직후부터 비트코인을 매도하는 엄청난 힘들이 시장을 덮쳤었고요. 한동안 지표가 계속 마이너스 영역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아주 최근 들어가지고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끝없이 아래로 향하던 모멘텀 지표가 마침내 또 하락을 멈추고 서서히 위로 방향성을 틀기 시작을 했다는 거. 이 스위스 블록 측에서는 이런 것들을 두고 모멘텀이 가장 부정적이던 구간들에서 점점 더 빠져나오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을 짓누르던 거대한 매도 압력이 점점 힘을 잃고 이제는 다시 상승 쪽으로 힘이 실리고 있다라는 신호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언제쯤이면 진짜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할까요? 이 스위스 블록과 NS3 AI 지표는 우리가 지목해야 될 명확한 기준선 하나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플러스 0.5라는 숫자인데요. 모멘텀 지표가 긴 하락을 딛고 0을 넘어서서 플러스로 돌아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상승장으로 전환되고자 한다면 이 플러스 0.5 수준을 돌파하고 그 위에 자리 잡고 안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을 해요. 이 스위스 블록은 보고서에서 지표가 플러스 0.5 구간을 돌파해서 그 수준을 유지할 경우에 시장이 완전한 강세장에 진입했다는 신호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 하필 플러스 0.5일까요? 과거 비트코인 사이클의 역사적 패턴이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이 스위스 블록 분석팀이 이전 수년간 데이터를 모두 살펴봤을 때 모멘텀 지표가 이렇게 한번 상승 추세로 제대로 돌아서면은 그 긍정적인 흐름들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면서 또 수개월 동안 이어졌다라는 사실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표가 점점 회복되고 있지만요. 진짜 플러스 0.5를 넘어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된다면 앞으로 다가올 상승장은 가격이 조금 오르다가 마는 이런 단순한 반등 정도가 아니라요. 시장의 체질 자체가 바뀌어서 몇 달 동안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이 거대한 강세장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게 스위스 블록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 스위스 블록의 모멘텀 지표를 통해서 하락세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실제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에서는 온체인 데이터가 정직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상의 거래 기록을 모두 분석한 온체인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이 세계적인 온체인 분석 업체 센티멘트가 3월 초 발표한 두 가지 통계를 봤을 때 현재 시장 내부에서 얼마나 극단적인 수요랑 공급의 불균형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데이터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개인 지갑의 숫자입니다. 이 센티멘트에 따르면은 비트코인이 0.0001 비트코인이라도 들어있는 빈 지갑이 아닌 이 지갑 숫자가 무려 5,845만 개를 돌파했다라고 해요. 이게 비트코인 역사상 전례 없는 최고치인데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그 증가 속도입니다. 불과 6개월, 반년 전에 2025년 9월과 비교했을 때 약 169만 개의 지갑이 새로 생겼다라는 건데 앞서 타임라인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 6개월 동안 비트코인 가격은 12만 달러에서 7만 달러대로 곤두박질 쳤던 하락 구간입니다. 시장 가격이 폭락하는 공포 구간 속에서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새로운 지갑을 만들고 비트코인을 꾸준하게 매수해오고 있다는 의미겠죠. 센티멘트는 이런 것들을 두고 비트코인의 채택과 사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상당히 긍정적인 지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특히나 돈이 많은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눈여겨보실만 한데요. 비트코인을 100개 이상 보유한 지갑 숫자가 계속 늘어나서 현재 2만 개를 넘어섰죠. 참고로 100BTC는 현재 가치로 약 6,780만 달러, 한화로는 900억 원이 넘는 큰돈입니다. 결국에 기관이나 초고액 투자자들도 역시 가격 하락 국면을 틈타서 조용하게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는 증거겠죠. 그리고 수요가 늘어나는 동안 정반대 현상이 거래소 쪽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사고 팔 수 있도록 거래소에 올려둔 비트코인이
그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 센티멘트가 알려진 거래소 지갑의 비트코인이요. 2017년 1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집계 체인에서도 전체 거래소 보유량이 270만 BTC 아래로 떨어졌다. 이런 해석까지도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 하나를 못 박는 것보다도 시장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두기보다 개인 지갑이나 중장기 보관 형태로 옮기고 있다. 이런 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즉 지금 시장은 매수하려는 쪽은 늘어나고 있는데 바로 매도될 수 있는 물량들은 줄어드는 이런 방향으로서 움직여주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시장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매도할 준비를 할 때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하시죠. 언제든 시장가에 매도해서 현금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최근에 투자자들은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사자마자 곧바로 오프라인 개인 금고라고 할 수 있는 콜드월렛으로 코인을 옮겨주고 있는데 해킹이나 거래소 파산 위험을 피하고 또 장기간 안전하게 보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당분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비트코인은 팔지 않겠다라면서 중장기 보유를 선택하는 투자자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구체적인 숫자를 보시면 더 놀랍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지난 1년 동안 무려 40만 3천 개가 넘는 비트코인이 거래소에서 빠져나갔고요. 전 세계 비트코인 유통량의 약 2%에 해당하는 엄청난 물량입니다. 심지어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19,162개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잔고에서 인출돼서 개인 지갑으로 옮겨졌고요. 그만큼 시장에 즉시 매도 가능한 코인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는 의미인 건데, 정리를 해보자면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고자 하는 사람들, 이 수요치가 사상 최대치로 많아졌는데 정작 시장에 풀려있는 코인은 몇 년 만에 최저치로 줄어버린 상황입니다. 이 경제의 가장 기본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수요와 공급 관점에서 보시면요. 매도할 물건은 없는데 매수하려는 사람들만 몰려들 경우에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뛸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런 점들이 센티멘트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재 시장의 내재된 폭발력입니다. 지금같이 비트코인 자체의 내부 지표들을 살펴보면서 가격 하락세가 끝나가고 또 모멘텀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있다는 것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비트코인 시장 바깥의 거대한 자금들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자산인 금시장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의 저명한 거시경제학자 린 알든 측에서는 최근에 금융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런 부분들을 날카롭게 짚어줬습니다. 향후에 2-3년간 금과 비트코인 둘 중에 하나 베팅해야 된다고 했을 때 주저없이 비트코인을 선택하겠다. 실제 발언을 그대로 전달드리자면요. 어떤 것이 더 상승할지 내기에 목숨이 걸린다면 비트코인을 선택하겠다는 강한 표현까지도 썼는데요. 금 같은 경우 최근까지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을 내던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했을 때 반토막이 나서 손가락질 받는 위험한 자산이라는 게 일반적인 인식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린 알든이 주목한 핵심은 시장의 심리 변화랑 자본 이동의 원리입니다. 먼저 금시장부터 살펴볼까요? 전 세계 곳곳의 분쟁과 경제 불안으로 시장 투자자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금으로 몰려들었죠. 또 그 결과로서 2026년 1월 금값이 온스당 5,600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가격이 연일 상승하면서 사람들 사이에서는 점점 더 탐욕 구간이 커졌고, 린 알든은 현재 금시장 분위기를 거품이라고 부를 정도는 아니겠지만요. 분명히 과열된 환희 상태다. 이렇게 평가를 남겼습니다. 실제로 귀금속 업계의 JM 불리언 측에서 측정한 금에 대한 공포 탐욕 지수를 봤을 때 100점 만점에 72점으로서 상당한 탐욕 단계에 진입해 있다는 거. 너도 나도 금 사겠다고 달려드는 분위기라는 거죠. 반면에 같은 시기 비트코인 시장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2025년 10월 12만 6천 달러를 기록했던 비트 가격이 현재 7만 1천 달러, 반값 수준으로 떨어져 버렸고요. 이 급락을 겪으면서 시장 투자자들은 충격에 빠졌고, 암호화폐 공포 탐욕 지수는 고작 18점을 기록하면서 모두가 도망가고 싶어하는 이 극도의 공포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린 알든 측에서 바로 이런 지점을 주목을 했고요. 현재 시장이 비트코인을 다소 억울할 정도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진단을 남겼습니다. 앞서 우리가 확인을 했던 것처럼 이 지갑 숫자가 5천만 개 돌파하고 거래소 매도 물량은 말라버리는 여러가지 시장 펀더멘탈이 역대 최고로 튼튼해졌는데, 사람들은 단지 가격이 하락했다는 이유만으로도 비트코인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싸구려 취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투자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영원히 오르기만 하는 자산도 또 영원히 떨어지기만 하는 자산도 없다라는 겁니다. 린 알든 측에서는 이런 원리를 마치 시계추처럼
양쪽을 오가는 시장 자금의 흐름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금과 비트코인은 모두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라는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그래서 거대한 시장 투자 자금은 상황에 따라서 이 둘 사이를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수익을 쫓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런 거대한 자금의 추는요, 안전을 쫓아서 금 쪽으로 한껏 기울어졌었고, 그 결과로서 금 가격은 5,000달러 넘어가면은 다소 고평가 영역에 들어섰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은 심하게 저평가된 상태가 됐습니다. 하지만 영리한 투자자들은 어떻죠? 이 금에서 충분한 이득을 봤다면은 언젠가는 또 자금을 회수해 버린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금은 너무 비싸고 또 모두가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돈을 옮겨 담을 만한 금과 비슷하면서도 지금 저렴하게 헐값에 거래되고 있는 자산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완벽한 대안이 바로 비트코인이겠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비트코인은 현재 시장 심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제 가치에 비해서 턱없이 낮아져 있고요. 공급량은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희소성은 금 못지않게 보장이 된 자산입니다. 린 알든의 분석은 정말 명확해요. 앞으로 2년, 3년에 걸쳐가지고 금 시장에 몰려있던 수천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자금들, 이 더 높은 수익을 쫓아서 비트코인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실제로 이런 움직임들이 벌써부터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ETF 시장을 봤을 때 기관들의 돈이 서서히 방향성을 틀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블룸버그 ETF 전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너스 측에 따르면요, 최근 5일 동안에만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으로 약 15억 달러, 2조 원의 자금이 순유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운영하는 IBIT 비트코인 신탁 펀드에서는요, 단 하루 만에 3억 700만 달러, 약 4,100억 원 이상의 뭉칫돈이 들어오게 되면서 해당 펀드 역사상 최대 규모 1일 유입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반 개인들이 무서워서 비트코인 매도할 때 정작 수조 원을 굴리는 기관들은 지금이 비트코인을 가장 저렴하게 담을 기회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다퉈가지고 돈을 밀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린 알든의 최종 결정의 결론은 결국에 한 개로 모아지게 될 겁니다. 이 거대한 자금 이동이 본격화되는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거고, 또 그 상승률은 이미 너무 올라버린 금에 대해서 멀찌감치 앞지를 것이라는 전망이겠죠. 지금까지 살펴본 세 가지 데이터는요, 각자 다른 관점이지만 놀라울 만큼 또 일치된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비트코인을 짓누르던 하락 압력이 끝나가고 있고 가격 상승 동력이 서서히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 사려는 수요가 5,845만 지갑으로서 사상 최고 수준까지 늘어난 반면에 거래소에 남아있는 물량은 단기 저점권까지 내려오면서 시장에 바로 나올 수 있는 공급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온스당 5,600달러까지 상승한 금 시장에서 이득을 실현한 거대한 자본들이 현재 헐값에 거래되는 비트코인 시장으로 이동할 준비를 끝마쳤다는 거.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자면은 앞으로 비트코인 시장에서 펼쳐질 가장 가능성 높은 딱 한 가지 시나리오, 이 심리적인 전환이 촉발하는 거대한 공급 쇼크의 상승장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현재 가격은 7만 달러 초반대고요. 또 시장 심리는 18점의 극단적인 공포로 얼어붙어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지켜보기만 하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관들과 고래들은 금시장 같은 곳에서 뺀 막대한 자금으로서 매일같이 개미 투자자들이 던지는 물량들 조용히 받아내면서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들인 코인들을 즉시 거래소 밖에 이 개인 지갑으로 인출을 해버려요. 거래소의 매도 가능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시장에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 매물들도 점점 얇아지고 있다는 거죠. 어느 순간 이렇게 조용히 누적된 매수세가 드디어 비트코인 가격 모멘텀 지표 플러스 0.5 위로 밀어 올려버립니다. 이 스위스블록이 제시한 마지노선이 돌파가 되고 이제 진짜 상승장이 시작됐다, 이런 신호가 시장에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 공포에 질려가지고 밖에서 눈치만 보던 일반 투자자들, 그리고 수많은 컴퓨터 알고리즘들이 일제히 바닥 통과를 외치면서 한꺼번에 매수 버튼을 누르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는 정작 시장에 매도할 물건이 거의 없다라는 건데요. 이미 앞서 들어온 큰손들이 코인을 전부 다 쓸어 담으면서 또 자기 금고로 옮겨놨기 때문이겠죠. 매수하려는 사람은 수십만 명인데 매도할 사람은 없어진 극단적인 상황에서 매수자들은 눈앞에 얼마 안 되는 호가를 잡기 위해 또 서로서로 더 높은 가격을 부르면서 경쟁적으로 매수 주문을 내놓게 될 겁니다. 마치 땡전 한 풋이 없는 경매장에서 가격을 부르는 꼴인데요. 그렇게 되면 가격은 이성적인 범위를 넘어가지고 폭발적으로 상승하기 시작을 할 거고, 이 스위스블록 과거 분석대로 이렇게 한번 제대로 방향성을 튼 상승장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끝나지 않으면서 수개월 동안 지속되는 진짜 강세장으로 이어지게 될 거예요. 린 알든의 예측처럼 금의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는 몇 년짜리 초장기 상승장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겠죠.
결국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공포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있던 코인을 헐값에 넘겨버리는 실수가 되겠지만요. 이 데이터의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거대한 부의 이동에 올라탈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수많은 숫자 지표들은 이미 물밑에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들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추세 전환의 첫 번째 신호가 될 모멘텀 플러스 0.5 돌파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포착하고 또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취하셔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고,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로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인데요. 지금 코인 시장이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예를 들어서 5,000원이었던 리플이 2,000원까지 내려왔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이런 시기가 정말로 내가 도망을 가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서 만드셔야 될 시기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리플이 4,000원, 5,000원일 때는 많은 분들께서 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장기 투자자야. 나는 길게 보유할 거야.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탔을 때는 계속 리플이 상승만 할 것 같고 또 하락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거의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막상 하락장이 찾아오고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이 상승장에서 가졌던 긍정적인 마인드는 순식간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괜히 시작했나라는 생각들, 지금이라도 다 팔고 그만둘까라는 생각들,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근데 조금만 또 시각을 바꿔보시면은 오히려 전혀 다른 그림이 보이실 수가 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 한 개를 사려면은 5,000원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지금은 같은 한 개를 사려면은 2,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매수하고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가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 투자에서는 많은 분들께서 이 구간에서 망설임을 가지시다가 가격이 또 다시 상승을 하고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것 같다는 확신이 생긴 뒤에서는 그때서야 다시 한번 매수를 시작을 하십니다. 이 투자 심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편안해지고 가격이 하락하면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에 투자라는 것들은 누가 더 많은 정보를 아냐 모르냐 싸움이 아니라 이 심리를 얼마나 컨트롤할 수 있느냐, 이런 심리 싸움에 가깝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전세계 수조 원대 규모의 파생 상품의 배후에서 엔진 오일처럼 쓰이게 될 리플 XRP 소름 돋는 큰 그림, 지금부터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먼저 이겨놓고 싸움을 시작을 하고 또 패배하는 사람은 무턱대고 싸움부터 건 뒤에 요행을 바란다. 수천 년 전 손자병법에 기록된 이 서늘한 진리는요, 오늘날 자본주의 시장에서 꼭대기에서 군림하는 이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가장 완벽하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대다수의 개인분들께서 어떻죠? 그냥 스마트폰 호가창 숫자들의 일희일비하면서 이 도박과도 같은 싸움들에 뛰어드십니다. 하지만 진짜 스마트머니들, 이 대중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이길 수밖에 없는 그들만의 완벽한 전장을 조용히 구축해왔다라는 거. 지난 2025년 한 해 동안 언론들의 스포트라이트를 피해서 은밀하게 처리된 암호화폐 거래대금만 무려 3조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조 원입니다. 그리고 이 천문학적인 자본의 물줄기를 소리 없이 빨아들인 거대한 배관이 바로 리플의 기관조형 시스템 리플 프라임이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요새의 성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부터 리플 프라임이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랑 손잡고 국가공인기관 이 노달 클리어의 완벽한 안전 보증 아래서 24시간 선물 거래에 판을 깔아버렸습니다. 단순한 뉴스 한 줄 정도가 아니에요. 해킹이 두렵다, 규제가 불안하다, 여러가지 각종 핑계를 대던 미국 월가 측의 수천조 원 거대 자본이 합법적으로 코인 시장을 집어삼킬 만한 이 초대형 고속도로가 마침내 개통되었다는 뜻이겠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개미들의 시대가 끝났어요. 온체인 데이터랑 완벽한 인프라로 무장한 이 포식자들이요, 시장의 새로운 주인이 될 수 있는 지각 변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중장기적인 부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꿰뚫어 보셔야 될 리플 프라임의 소름 돋는 빅피처, 지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장에 상당히 중요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리플 프라임이 코인베이스 암호화폐 선물 상품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관련 소식인데요. 코인데스크 측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에 연동된 선물 계약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그리고 리플 XRP까지도 여러가지 선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24시간 내내 이 선물들을 거래할 수 있게 됐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모든 거래의 청산은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는 청산기관 노달 클리어가 담당해준다는 점인데요. 즉 국가공인기관이 거래의 안전망 역할을 해준다, 이런 의미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발표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준비가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번 발표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총 3가지 주체, 즉 리플 프라임과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 그리고 노달 클리어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 리플 프라임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를 위한 종합거래 창구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인 거래소에 직접 가입해서 코인을 사고 팔지만요. 수천억 원을 굴리는 기관들은 거래소에 돈을 직접 넣어두는 것들을 상당히 위험하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관들 같은 경우에 이 자신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고 또 복잡한 거래를 대신 처리해주면서 필요할 때 자금을 빌려주기까지 하는 여러가지 전담 회사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전통 금융에서는 이런 역할을 프라임 브로커라고 부르고 있죠. 리플이 단순하게 XRP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에 머무르지 않았다라는 거. 2025년 10월 리플이 지난 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종합거래 중개사 히든로드를 인수했었고요. 이 회사를 리플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달 이 10억 달러 규모를 들여가지고 기업 자금 관리 플랫폼 G 트레저리까지도 인수하면서 기관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갖추게 되었다라는 거. 또 그 결과로서 기관 투자자들이 리플 프라임이라는 하나의 창구에서 암호화폐는 물론이고요. 외환 FX, 채권 같은 이 전통 자산들까지 한꺼번에 보관하고 거래까지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인을 직접적으로 사지 않고도 코인 가격 변동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건데, 이번 발표의 핵심은 기관들이 리플 프라임을 통해서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선물 계약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 선물 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코인을 현물로 사는 대신에요. 미래의 특정 날짜에 이 코인을 얼마에 사겠다, 팔겠다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약속하는 거래 방식입니다.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 해킹 위험이라거나 법적인 복잡성 때문에 코인을 직접 보관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정말 많죠. 대신에 코인베이스의 선물 계약을 이용하면은 이 코인을 들고 있지 않아도 그 가격 변동에 투자해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인 가격이 폭락할 때 또 손실을 줄이는 해치 수단으로도 선물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요. 현재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소에는요, 이 가장 거래량이 많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은 물론이고 솔라나 XRP 선물까지 전부 다 제공이 되고 있다는 거. 특히 기관들이 적은 자본으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계약 크기가 아주 작은 나노 선물 상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나노 비트코인 선물 같은 경우는 0.01 비트코인 단위 계약이라서 소액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고, 실제로 코인베이스 파생 상품 데이터에 따르면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고요. 금과 은 같은 전통 자산의 선물도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일일 거래량은 수십만 건이 넘을 정도로 압도적이고요.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금과 은까지도 이 다양한 자산의 선물 거래를 24시간 지원하는 종합 플랫폼으로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을 떼일 걱정 없게 해주는 안전보증기관인 노달 클리어 같은 경우는 아무리 거래 시스템이 좋아도 거래 상대방이 약속 어기고 돈을 안 주면 큰일이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거래를 중개하고 보증해주는 청산기관입니다. 이 청산기관은 거래 중간에 서서 만약에 한쪽이 돈을 못 내면 우리가 대신 정산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노달 클리어가 미국에서 이런 역할들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고요. 코인베이스 파생 상품에서 발생하는 모든 선물 거래에 대해서 이 노달 클리어를 거쳐가지고 안전하게 마무리가 됩니다. 특히나 노달 클리어는 미국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CFTC 측의 엄격한 감독까지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국가기관의 감시 아래 모든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관들이 거대한 자금을 맡기면서도 돈을 뗄 위험도 없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거죠. 참고로 노달 클리어의 풀 쿠센자 CEO는요, 리플을 노달 클리어의 새로운 청산 회원으로 맞이하게 돼서 기쁘다 이렇게 직접적인 환영 의사까지도 밝히기도 했고, 그만큼 전통 금융권에서도 이 협력을 상당히 중요한 이정표로 보고 있다는 뜻이겠습니다. 수년 동안 준비된 한 수를 살펴볼까요? 지난 2026년부터 올해 2026년까지의 타임라인입니다. 이런 대형 발표들이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수년 동안 차근차근 준비된 결과물이었다는 거. 시간 순서대로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드리자면요. 기관의 거대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움직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코인베이스가 미국의 CFTC 규제를 받는 파생상품 거래소 페어X를 인수를 하면서 코인베이스가 합법적인 환경에서 선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첫 번째 발판을 마련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2025년 4월
리플이 거대 거래 중개사 히든로드에 대해서 인수 계획을 최초로 공개를 하면서 리플이 기존의 암호화폐 결제 회사에서 벗어나가지고 기관 투자자를 위한 종합거래 시스템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리플이 히든로드 인수 공식적으로 완료하면서 약 1조 6천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히든로드의 기술과 법적 자격을 완전히 확보를 했고요. 또 동시에 10억 달러를 들여가지고 기업 자금 관리 플랫폼 G트레저리까지도 인수하면서 이 기관 대상의 서비스를 풀세트로 갖췄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25년 11월 3일 리플 미국 시장에 디지털 자산 전용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 공식적으로 출시했고요. 즉 리플 프라임이 첫 번째 모습을 드러낸 순간인데 이 미국의 기관 고객들이 전통 자산과 암호화폐 자산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동시에 관리하고 또 거래까지도 할 수 있는 길이 본격적으로 열렸습니다. 2025년 연말에는요. 리플이 인수한 히든로드가 이미 외환 FX랑 전통 파생상품 시장에서 연간 약 3조 달러 규모의 거래를 처리해오던 이 대형 프라임 브로커였고요. 리플이 이 거대한 거래 인프라랑 고객 네트워크를 그대로 흡수를 하면서 리플 프라임이라는 새로운 기관 거래 시스템으로 재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일 이 리플 프라임이 미국 증권청산결제거래소 NSCC 산하의 OTC 청산 중개인 디렉토리에 공식적으로 등재가 되면서 이 미국 핵심 금융 인프라의 공식적인 일원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부터 리플 프라임은 미국 주식시장의 청산 네트워크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 3월 5일 리플 프라임과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거래 지원이랑 노달 클리어 협력까지도 발표하게 되면서 기관들 측에서는 이제 정부가 인정하는 안전한 환경에서 24시간 끊임없이 주요 암호화폐 선물 거래에 대해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침내 가동됐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 리플 같은 경우는 XRP 코인 가격을 띄우기 위한 단순 홍보성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2025년부터 조 단위의 현금을 실제 투입하면서 거대한 자본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한 통합 거래 인프라 자체를 직접 소유하고 또 구축까지도 해왔다라는 사실. 한 걸음 한 걸음 이 규제의 퍼즐 조각들을 맞추어가면서 시장 판도를 바꾸는 준비를 해왔다라는 거죠. 이런 속보들에 대해서 리플 XRP나 알트 타점뿐만 아니라요. 시장에 영향을 주는 핵심 브리핑들 속보로서 텔레그램이나 문자 메시지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확인되는 대로 입장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와 사실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이 세 가지 중요한 흐름들을 짚어볼 수가 있는데요. 각가지 흐름마다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출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의 중심이 개인 투자자의 현물 거래에서 기관 주도의 파생 상품 거래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급의 큰 손들 같은 경우는 코인을 직접 매수해서 보관하기보다는 가격 변동에 투자하거나 손실을 해지할 수 있는 이 선물 거래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파생 상품 분야는 가장 빠르게 덩치를 키우는 부분으로서 성장 중에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또 맞춰가지고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회사이기도 한 글로벌 금융기업 IC 또 측에서는요. 최근에 코인데스크 지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7가지 종류의 암호화폐 선물 상품까지도 새로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IC 같은 경우는 이 선물 상품들에 대해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리플 XRP 그리고 BNB까지도 이 주요 코인들을 모두 포함시켰고 이 상품들은 미국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면서 현금 결제됩니다. 코인데스크 대표 지수인 코인데스크 20은요. 암호화폐 시장 움직임의 90% 이상을 반영하고 이 지수랑 연결된 투자 상품들의 총거래 규모가 160억 달러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전통 금융권의 움직임들이 암호화폐가 이제 개인들의 투기 대상이 아니라 정식적인 금융 파생 상품의 기초 자산으로 편입되고 있다는 신호탄이겠죠. 이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들어오려면은 정부의 명확한 규제랑 거래 대금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까지도 두 가지가 필수 조건인데 이 과거에 수천억 원을 굴리는 기관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한 가장 큰 이유, 법적인 불확실성과 거래소 파산했을 때 자금 손실 위험 때문이었겠죠. 이번 코인베이스 선물 상품이 이 미국의 CFTC의 엄격한 규제 아래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노달 클리어 같은 합법적인 청산소가 개입해서 모든 거래 대금을 100% 보증해 줍니다. 이렇게 기관들의 진입을 가로막던 가장 큰 장벽이 사라져 버렸고 실제 보도에서도요. 이번 협력으로 기관들이 안전하고 규제된 환경에서 암호화폐 선물 거래가 가능하게끔 되었다. 이런 사실들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규제가 없어서 불안하다라거나 또 거래소가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 없이 마음 놓고 거대한 자금을 투입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원리로서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24시간 연중 무휴 거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 주식 시장은 어떻죠?
평일 주간에만 열리고 주말에는 심지어 쉽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리플, XRP 같은 암호화폐 시장은 365일 24시간 내내 돌아갑니다. 이 차이가 기관들에게 상당히 컸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에 따른 주말에도 문을 닫지 않는다는 점에서 상당한 게임 체인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대표 보리스 일리에프스키 측에서는요, 이번 협력 발표에서 24시간 거래대에서 더 넓은 시장 참여자들에게 제공하겠다, 이렇게 우리의 약속을 한층 더 강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강조까지도 남겼습니다.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는 주말이든 한밤중이든 365일 24시간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핵심 기술이 교차 증거금인데요. 이름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어떤 대형 펀드가 전통 선물 거래를 위해서 거래소 계좌에 100억 원을 증거금으로 맡겨두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과거에는 이 펀드가 비트코인 선물을 추가로 하고 싶었다면은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또 다른 현금을 입금해야 됐습니다. 돈이 여러 군데 분산돼서 묶이는 셈이니까 당연히 비효율적이겠죠. 하지만 리플 프라임이라는 강력한 통합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그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거. 이 기관들 같은 경우에 CME 같은 전통 거래소에 맡겨둔 담보자산이랑요, 암호화폐 거래를 위해서 맡긴 자산들에 대해서 한 곳에서 통합 관리하게 됐습니다. 즉 여러 가지 서랍에 나눠가지고 담아두었던 돈들을 이제는 하나의 큰 금고에서 한꺼번에 꺼내 쓰는 효과를 내게 됐다라는 거. 이게 리플 프라임 시스템 안에서 자산을 합쳐가지고 담보로 교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 적은 현금으로도 더 큰 거래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교차 증거금 기능들은 기관의 막대한 돈들을 암호화폐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어주는데요.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거대 자금이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한 2025년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팩트랑 숫자, 거대 기업들의 움직임까지도 종합해가지고 앞으로 가장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딱 한 가지의 시나리오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막대한 자금 흐름들이 이 기존 전통 금융 시스템 내부로 완전히 흡수가 되면서 일반 개인들이 투기 대상이었던 가상자산, 특히나 XRP나 스테이블코인 같은 이 거대 금융기관들의 거래 결제, 담보 이동까지도 지원하는 보이지 않는 뒷단의 결제 수단으로 본격적으로 자리매김하는 이런 시나리오인데요. 이 과거의 암호화폐 시장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모바일 어플로서 현물 사고 팔고 가격 끌어올리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리플 프라임처럼 정부 규제 준수하는 종합 거래 시스템이 등장했고, 여기에 노달 클리어 같은 국가 공인 청산기관이 보증을 서는 코인베이스의 선물 상품까지도 연결이 되어버린 상황. 수백억, 수천억 원을 움직이는 은행이라거나 헤지펀드 같은 거대 플레이어들은 더 이상 개인이 모여가지고 있는 이 불안정한 현물 거래소로 내려올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리플 프라임이라는 자신들만의 안전한 VIP 전용 통로에서요, 코인을 직접적으로 보유하지 않고도 선물 상품으로서 시장 전체의 방향성에 투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시장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일어나겠죠. 가격을 결정하는 진짜 힘이 기존의 개인들, 현물 시장에게서 파생상품 시장에서 수십조 원을 굴리는 기관들로 완전히 넘어가게 된다는 사실. 이 선물 시장의 총 거래 규모가 현물 시장을 압도하면서요, 암호화폐 가격은 이전처럼 인터넷 커뮤니티의 소문이라거나 맹목적인 기대만으로 좌지우지 되지 않을 겁니다. 이 대신에 경제 지표, 기관들의 담보 관리 비율, 여러 가지가 매우 기계적이고 이 차가운 기준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런 성향들이 강해지게 될 텐데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리플 회사의 수익 구조가 바뀌어요. 리플의 기관들이 리플 프라임을 통해서 쏟아붓는 이 자금들과 거래 요청에 대해서 자체 스테이블코인 RLUSD라거나 브릿지 자산 XRP를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질 텐데요. 그 결과로서 머지않아 XRP 같은 일반인이 사고 파는 투자 종목이라는 성격을 벗어나가지고 이 리플 프라임 시스템 안에서 전 세계 은행과 기관들이 하루에 수조 원씩 파생상품 거래할 때 그 배후에서 증거금을 잡아주고 또 거래 대금까지도 정산해주는 이 보이지 않는 금융 전산망의 필수 부품으로 XRP가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요, 이 시장 전문가들이 XRP의 가치를 결제 규모랑 수수료 모델에 연동된 자산으로서 평가하는 이유,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이겠죠. XRP가 궁극적으로 기관 금융의 뒷단에서 돌아가는 엔진 오일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이런 전망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입니다. 수조 원을 운용하는 기관들이 리플 프라임 같은 안전한 전용 시스템 안에서 이 파생상품 거래에만 집중을 하고 또 암호화폐 시장의 새로운 주인이 되어간다면요, 지금까지 개인들의 현물 거래 수수료에 의존해서 막대한 이득을 내오던 기존의 일반 암호화폐 거래소들,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대한 자본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게임의 규칙들 속에서 과연 그들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아니면은 결국에 미국 월가의 금융 시스템에 모두 흡수되어 버릴지, 다음 영상에서는 이 기관 자금의 조용한 이동들이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생존에 어떤 충격을 줄 수 있는지, 또 그들의 재무제표랑 데이터를 통해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하락한다라고 해가지고 코인 시장 전체가 끝났다? 이런 것은 절대 아니겠죠. 많은 분들께서 리플에 대해서 관심도가 크다 보니까 이 리플이 힘이 없고 움직임이 답답하고 지루하면 곧바로 코인 시장 끝났다, 이제 재미가 없다, 리플 리또속이다, 이런 생각으로도 이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투자 시장은요, 이 특정한 종목 하나의 흐름으로서 전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들. 하락이 나오면 반등이 있고요, 또 조정이 길어지면 그 이후에 새로운 반등장이 연출되고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투자 시장입니다. 계속 하락만 하는 365일 하락장은 없는 거고, 계속 상승만 하는 상승 시장도 없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이 큰 흐름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리플 XRP가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했을 때 그 시간 동안 다른 메이저 코인들, 알트 코인들에게서 오히려 기회의 장세가 나올 수가 있겠죠. 결국에 시장은 순환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기에서 비트코인이 중심이 되고, 또 어떤 시기에는 메이저 알트가, 또 어떤 시기에는 리플이 이렇게 힘을 내는 상황들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리플 하나의 등락에 모든 감정을 실어버리시기보다는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회전이 가능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플이 약할 때는 다른 메이저 알트들이 일부 대응을 하고, 또 다시 리플 흐름이 강하고 상승이 있을 때는 그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서 유연하게 움직일 줄 아셔야 됩니다. 시장이라는 게 한 가지 종목과의 싸움이 아니라요, 시장 자금의 흐름을 읽고 대응하는 게임에 가까워요. 하나가 쉬어가면 다른 하나가 또 움직임이 있고, 또 그 흐름이 반복되곤 합니다. 결국에 리플의 단기 하락에 시장 전체의 미래를 걸기보시다는요, 이 구간을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더 유연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안내드리고 있는 정보방에서도 몰빵이라는 위험한 매매 습관보다도 비중 조절하고 상황에 맞춰서 메인 비중은 리플을 또 신경 쓰지만, 알트코인 그리고 그 외 다른 메이저 코인에 대해서도 또 똑같이 포트폴리오를 병행하는 이유들, 리플 한 가지만 놓고 집착을 하게 되는 순간 오히려 더 답답함이 커지고요, 이 시장에 대한 지루함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너무 무리한 몰빵 투자 매매보다는 비중 조절하시고, 또 단기 종목은 단기답게, 중장기 종목은 장기 보유만이 아니라 건강한 분할 매매를 바탕으로 접근하신다면은 이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오히려 지루함보다 분할 매수 타점의 기회로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장은 끝나기보다 계속 순환을 해요. 또 그 순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이렇게 준비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